진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날씨가 갑자기 저도 여기를 오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내용은 그 뭐 저자 강연회에서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발간된 수도권을 산다라는 책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적인 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테니까 요거 이제 강의를 좀 끝나는 시점에서는 궁금증에 관련된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 발걸음 해주셨는데 헛된 시간 안 되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부동산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혼돈이에요, 혼돈.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조, 스탠스가 좀 부정적이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서 과연 지금 적합한 시기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 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싸게 느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한 4년 전, 5년 전에 구입했었던 분들이 지금은 부동산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분들이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쌌죠. 하지만 그때도 구입하셨던 당시에 매수자분들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살까 말까, 지금 이 가격이 비싼 건 아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실 텐데, 제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소통을 하는데요. 뭐 개인적인 세미나도 진행합니다만, 거기서 강조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은,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특히 이제 수도권, 오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이런 곳에 있는 부동산은 그냥 계속 꾸준하게 오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이걸 샀다가 6개월 뒤에 팔고 1년 뒤에 팔고 이런 단타성 투자 이런 게 아니시라면 그냥 사놓으시고 기다리게 되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제가 볼 때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 뭐 그리고 지역별로는 공급량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리고 부동산이 다 오른다고는 하지만 더 많이 오르는 게 있고 좀 덜 오르는 상품도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지역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오늘 우리가 책 제목이 수도권을 산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중개업을 또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방도 여러 군데 뭐 강의로서 아니면 답사로서 여러 군데 가보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수도권 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기는 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뭐 업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뭐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도 있고, 점점 지방 쪽의 부동산 시장은 좀 좋아지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왔어요.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어떤 그 시대, 인구가 좀 성장하는 시대였죠. 그렇지만 작년 12월 달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인구 감소도 한 10년 정도 뒤부터는 일어날 걸로 보여져요. 2030년 전후해서. 그럼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계속 어떤 그 공급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좀 수축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정말로 이제는 부동산을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동산은 덜 올라갔다, 더 올라갔다의 개념이지 떨어지는 건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한 20년 전에 부동산 사신 분들의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분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올랐죠. 하지만 지금부터의 시대는 잘 오르는 부동산이 있고, 주식 같아요. 안 오르는 부동산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떨어지는 부동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중에서 이제 좀 안전하게 부동산을 구입해야겠다, 이런 그 생각으로 이제 책을 쓴 것도 있고, 그렇게 안전한 부동산을 투자하려 그러면 일단 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가 일단은 우선 투자 대상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방이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지방에서도 도심권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도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구입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안전한 부동산,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안전한 부동산이 최고의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해당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고 어느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고 이게 되게 많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근데 서울 기준에 했을 때 더 이상은 개발할 데가 없죠.
그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기존에 있는 거 부시고 짓는 거 외에는 커다란 택지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없고요.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뭐 하고 있는 마곡지구라든가 삼성동의 현대차 GBC 센터라든가 이런 몇몇 개 제외하고는 지금 발표한 거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호재가 발표될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큰 호재가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없죠. 그럼 어떤 모습이 보일 거냐면 지금의 가격이 형성된 거, 예를 들면 강남구가 제일 비싸고요. 뭐 그 다음에 송파구도 비싸고 어디가 비싸고 순위가 있죠. 이 순위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고착화되고 굳어질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우리 양극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양극화가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은 1위와 2위, 2위와 3위 각 순위별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은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자금을 가지고 가장 좋은 지역을 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안전한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다 개인별로 틀리실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는 조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지역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디죠? 당연히 강남이죠. 예,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제2의 강남 후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2의 강남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강남이 지금 최고의 지역이라는 표현이고 이것은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제 생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럼 강남에 그냥 사두시면 돼요. 예, 물론 비싸죠. 가격 비쌉니다. 예, 가격이 쌀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제가 강남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남은 어떤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이 강남의 부근이라든가 강남에 근접한 정도의 가격으로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절대 그 지역에 안 사요. 예를 들면은 뭐 마포구가 막 요즘에 엄청 뜬대요. 마포구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 그래서 강남하고 거의 근접한 금액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포구 사실래요? 강남구 사실래요? 금액이 비슷해. 강남구 사죠? 네. 마포구가 개발 호재가 엄청 많고 강남은 개발 호재가 하나도 없어도 근접한 금액이 오게 되면은 강남구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포구가 멈추고 강남구가 갭을 자동적으로 벌리게 되는 거예요. 강남구는 어떤 호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밑에 애들이 처지고 올라오면 그냥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는 곳은 역전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강남 사시면 좋은데 오늘 강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적진 않았어요. 프린터에. 왜냐? 그 지역을 뭐 설명합니까? 좋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거고 그러면 제2의 강남 후보지가 어디에 있을지 안전한 부동산이 어딜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지금 어디냐면은 용산구예요. 이거는 사실상 이견이 별로 없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또 여러분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2의 강남구, 강남구를 제외하고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후보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용산이 왜 이렇게 좋을까, 평가를 좋게 받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입지입니다. 입지. 그래서 이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의 사실상 정중앙에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현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있어요. 또 아래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죠. 넓게 한강을 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용산이 특히나 거의 한 우리가 50년간, 60년간 개발이 정체돼 있었죠. 예, 미군이 있으면서. 근데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공원도 생겨나게 되고 엄청난 규모의 지금 장기 플랜으로 아직 미집행되긴 했지만 대규모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입지에 그 정도의 규모의 개발이 된다 그러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용산 지역은 분명히 좋은 지역인데 그럼 용산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서 뭘 사야 될지 모릅니다. 예. 용산 뭐 하도 넓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을 골라서 사야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문가들별로도 많은 이견은 있습니다. 나는 여기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거기 아닌 것 같고 저는 차라리 그 금액이면 이쪽에 살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 의견이긴 한데 한번 살펴보죠. 자, 한강변의 아파트를 보면 이 레미안 첼리토스라는 아파트가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가 서울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용산의 위치입니다. 용산의 입지에서 동부이천동이 있죠.
동부 이천동의 제일 앞라인에 있는 곳이에요. 예전에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사 사진을 보시게 되면 세 동이 올라가 있는데 최고 층수가 56층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 동에 브릿지로 중간에 연결을 해놨어요. 중간에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외관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네이버 매물상이 나와 있는 걸 보면 호가가 35억입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 기준했을 때도 34억 3천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된 모습이에요. 이게 한 50평형 정도 되는 건데 전용 면적이 한 38평 정도 되고요. 50평이라고 잡아도 평당 7천만 원을 가까이 하는 금액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용산에 있고 새 아파트고 다 좋은데 얘만 갖고 있는 어떤 시소성이 뭘까요? 왜 랜드마크죠? 뭐를 갖고 있어서? 한강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남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구입해야 될 부동산은 한강뷰를 갖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한강뷰를 품고 있는 아파트죠. 지금 이게 가격 순으로 제가 정렬해놔서 지금 35억이 나왔는데 제일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얼마냐면은 23억입니다. 이거 다 같은 평수예요. 사실상 전 세대가 23억짜리도 나와 있고요. 35억짜리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일까요? 바로 한강뷰 때문이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데 호가가 12억이나 차이 납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도 10억 이상의 비용을 더 드린다라는 거죠.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정도 30억이 넘는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 이게 뭐 재산이 30억인데 30억짜리 아파트 살겠습니까? 못 사요. 그죠? 재산이 뭐 한 100억은 돼야지만 이런 거 살 수 있겠죠. 나름대로 몇십억은 갖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한강뷰에 대한 시소성을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강뷰의 아파트가 지금은 23억, 35억, 한 10억 정도 격차가 나고 새 아파트가 아니라도 보통 3억에서 5억 이상은 보통 다 납니다. 33평 아파트 기준 하더라도. 그죠? 이런 아주 A급 지역, S급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옥수동이라든가 이런 쪽 있죠? 예,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 흑석동 이런 데도 보통 최소한 3억 이상 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대해서 그 정도 격차는 난다라는 거죠. 그럼 3억에서 5억을 더 주고라도 그걸 사야 되느냐? 사야 됩니다. 왜냐? 나중엔 더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한강뷰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진짜요. 한강변에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나름대로 개수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전화를 해보시던 현장을 가보시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요. 어쩌다 하나 나오는데 부르는 게 값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부르는 게 값인 대로 어쩔 수 없이 구입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나중에 부르는 게 값으로 팔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금매가 안 나옵니다. 수요자는 엄청나게 많고 공급은 대단히 희소한 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더 그렇게 됩니다. 그죠? 네. 한강이라는 것은 반영구적인 뷰예요. 네, 반영구적 뷰. 한강을 메우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반영구적인 뷰다. 도심권에서 이런 커다란 강이 흐르는 도시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안 돼요. 그죠? 한강을 사유화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은 뭐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떤 뭐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능력이 미비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덕택에 굉장한 그런 시소성을 갖고 있는 상품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강뷰의 아파트 같은 것들, 뭐 지금 제가 용산을 설명하다 보니까 35억이 됐는데 한 15억서부터 한 20억 정도까지는 30평대 아파트도 보통 다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용산의 한강뷰 아파트, 특히 이제 여기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고층이에요. 56층이라고 그랬죠. 지금 한강변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56층을 못 짓습니다. 지금 몇 층 지을 수 있죠? 35층에 층고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35층 층고 제한이 딱 걸리는 순간 그날 하루에 한 3억 뛰었습니다. 왜냐면 얘만 56층이거든. 그게 시소성의 힘이죠. 남들은 35층인데 난 56층이야.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또 뛴 데가 어디냐면은 성수 뉴타운입니다. 성수 재촉지구. 성수 뉴타운도 지금 기존에 2009년, 2011년도에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의 법률이에요. 그래서 50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한 성수를 이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제약 조건도 한번 봐야겠죠. 지금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도성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고요. 시도성의 힘이 강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강뷰 아파트고요. 그리고 여기 한강뷰 아파트를 노리는 사람들,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자산가들이 많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산가들이 형성된 시장은 가격이 결코 안 빠집니다. 결코 안 빠져요. 강남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강남이 불황에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말 불황일 때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요. 부자들 별로 안 힘듭니다. 버티면 그만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가 쉽게 가격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높은 금액을 형성하는 아파트들을 지금이라도, 지금 사실 굉장히 높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용산에 대한 국제업무지구입니다. 네, 이거 나중에 한번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제업무지구가 사실은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게 30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예, 뭐 예전에 한참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31조 원짜리 사업이다. 뭐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발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조감도만 보더라도 엄청나죠. 예, 저런 고층 빌딩이 10수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보통 한 3조, 5조 정도면요. 지방에서는 한 100만 평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거 한 10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걸 여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도시를 하나 지을 거를 여기다 갖다 붓는 겁니다. 재원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에 진행하다가 무산이 됐고 지금은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플랜은 있어요. 여전히 저 땅을 뭐 놀릴 수는 없겠죠. 근데 저 주변이 만약에 개발되게 되면 저 주변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서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는 됩니다. 다만 제가 언제가 될지는 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기회비용 측면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언제가 될지. 예,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높은 금액에 투자를 하는 거, 용산에다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예. 하다가 무산되는 것도 많고, 백지화되는 것도 많고, 연기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개발 완료 시점보다 보통 몇 년 정도 뒤로 밀리는 건 예산일이고, 네,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고려한 투자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한남 뉴타운이에요. 용산에서 뉴타운이 이제 유일한 뉴타운이 한남 뉴타운인데, 예전에는 5개 구역으로 있었던 뉴타운이지만 지금은 1구역이 내용이 빠졌죠. 1구역은 사실상 해제가 된 거고요.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남 뉴타운 얘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남 뉴타운이 과연 이 투자로서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동산은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시장의 참여자들이잖아요. 시장 참여자, 여러분 직접 사고 파는 시장 참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 이제 업에 종사하는 뭐 소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수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가 가격이 지금 뭐 어마무시합니다. 지분당 한 1억 한 3천 이상 하거든요. 근데 좋은 지역인 건 알고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또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그럼 지금 들어가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느낄 때는. 좋을 것 같다. 사고 싶다. 없어요? 안 좋겠다. 관심 없죠.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 예측치예요. 지금 얘네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게 현재 금액이 보통 한 10억 정도 된다고 쳐보죠. 그런데 이게 보통 한 8평, 9평 정도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 매물인데 10억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짜리 이제 아파트를 받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조합원들은. 그러면은 일단은 요 금액이 먼저 설정돼야 돼요. 일반 분양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대비해서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나 싸게 줄지 이거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부를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남 뉴타운 주변으로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얘를 얼마로 잡을까로 보는 점이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없으니까 우리가 유추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반포, 바로 건너편이 반포란 말입니다. 한남 뉴타운에. 그럼 반포보다 가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반포보다. 낮겠죠. 반포보다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포에 몇 퍼센트 되느냐를 찾으면 될 거예요. 반포 아파트의 몇 퍼센트 정도 수준을 차지할까요? 한남 뉴타운이. 이건 정답이 없어요. 90, 또 70, 60, 또 80. 제 생각은, 정답은 없으니까, 제 생각은 한 80에서 85%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일단 80% 정도 잡는다 그러면은 반포 금액에 지금 반포의 가격을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반포에 지금 새 아파트가 마크로 리버 파크나 이런 것들이 한강뷰 가능한 것들이 보통 30억 정도 합니다. 33평 기준이에요. 33평 기준했을 때 한 30억. 자, 반포 아파트가 33평 기준했을 때 이게 한 30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현재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반포 아파트 말고 옆에 이제 원베일리라고 경남 아파트 재건축한 게 있고요. 구주공 재건축할 클래스트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거는 한 7년, 8년 앞으로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입주할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죠. 지금 현재 얘가 16년도 입주했나요? 2016년도에 입주한 이 아파트가 30억 정도를 한다면 앞으로 한 23년 정도 입주할 아파트와 그 다음에 한 7년도, 6년도쯤 입주할 아파트, 얘네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보는 거죠. 이거부터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23년 정도에 완공될 아파트는 얼마 정도 볼까요? 35억. 동의하세요? 35억. 너무 세요? 지금 2019년이니까 한 4년 정도 뒤에 얘기네요. 그죠? 4년 정도 뒤. 30억짜리가 35억 가는데 5억 올랐잖아요. 그럼 결국은 30억에 5억이면 한 16%, 17% 오른 거거든요. 16%, 17% 올렸는데 4년 걸렸다. 그러면 연간 상승률이 한 3점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이게. 그죠? 그냥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3%만 올라도 얼마입니까? 30억에 3%면 1억이잖아요, 대략. 그죠? 그럼 매년 1억이고, 뭐, 복리 계산하게 되면 35억, 3%만 올라도 거의 35억 수준이에요. 그럼 얘가 35억 된다 그러면 얘는 한 40억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상 안 가죠? 33평 아파트가 40억, 평당 1억 시대가 된다?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저는. 이 시기가 되면. 왜?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야, 그게 말이 돼? 35억이 애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를 구입하지 못해요. 네, 이걸 구입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 현장을 가갖고 도대체 이걸 누가 삽니까? 라고 하게 되면 현금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30매덕을. 그래서 와,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구나가 느끼고 그 시장은 이 얘네들만의 시장이라고 또 인정을 좀 해줘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억이 말이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말이 안 돼, 거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만의 또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형성이 가격이 되는, 지금 우리 식대로 따지게 되면 현재 금액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0억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형성이 되고 이게 가격이 되고 거래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물건을 찾아도 사지도 못해요. 돈 들고 가도. 없어. 안 팔아. 그런 시장이라고 여기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35억 되고 40억이 된다 그러면은 80%만 잡아도 한 32억 정도가 되는 거죠. 32억 정도가. 그래서 물론 7, 8년 정도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10억 주고 사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가 분담금이 20억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비싼 금액에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은 현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매덕 뭐 2억, 3억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신데 요거는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나 예측치인데 얘는 이 빌라가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에 따라서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10억 주고 산 거는 내가 주고 산 금액이고 이 감정평가는 10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3억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30년, 40년대 허름한 빌라 감정평가 얼마나 받겠습니까? 쓸모없는 거죠,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3억짜리 가치가 있는 걸 10억 주고 샀으면 내가 프리미엄 얼마 주고 산 거예요? 프리미엄 7억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일반 분양을 예를 들어 뭐 25억쯤 해요. 조합원 부담금은 우리가 한 80%, 70%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한 20억 정도 준다고 쳐보죠. 20억? 20억은 좀 너무했나? 18억 정도? 네. 18억 정도 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감정평가 금액을 3억 받았다. 그죠? 그러면 분담금만 얼마예요? 예를 드는 거지만 15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15억 나오고 3억 받으면은 나는 18억을 들고 아니지 10억 넣고 15억 넣으니까 25억을 들고 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입주 시점이 32억이 되는 건데 일반 분양이 32억 정도 25억 정도 하고 시세가 3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수익이 또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익이 생기긴 생겼지만 기간도 좀 설정이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 나는 거는 많이 벌었다고는 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순수하게 여유가 있는 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32억짜리가 나중에 얼마가 되냐 35억, 40억까지 분명히 가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하기도 대단히 힘들겠죠. 이게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100대 1은 그냥 넘길 겁니다. 나중에 청약할 때는. 100대 1 가볍게 넘길 수도 있어요. 두고 보시면 알죠, 그거는. 예. 그래서 시소한 상품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가장 올라가는 폭이 가장 높더라. 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어떤 개발 계획 이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런 형태예요, 지금. 허름한 빌라들. 굉장히 허름합니다. 제가 이제 한남뉴타운 쪽 거래를 많이 해드렸는데,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예, 거기 계신 분들 다 세입자죠. 그죠? 소유주는 따로 있고,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뭐 곰팡이는 뭐 기본이고, 뭐 아무것도 잘 안 되는, 예, 애기 키우는 신혼부부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애기가 막 기관지 뭐 좀 잘못될까봐 저도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그게 막 기억에 좀 남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열악한 환경들이라서 빨리 이제 개발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냐면은 유엔빌리지라고 우리 한남대교죠. 신사동 신사역 지나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한남뉴타운이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 한남 더힐 아파트 유엔빌리지 이쪽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한강 뷰를 갖고는 있죠. 예, 이쪽이 다 한강변이니까. 이쪽이 한강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도상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이 로드뷰입니다. 로드뷰라고 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이제 이 포털 업체에서 다니면서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지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좀 독특합니다. 여기를 가보시게 되면 이 지금 안쪽에 있는 길들 되게 많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되게 많은데 여기를 들어가는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통해서 뭐 왔다 갔다 뭐 자기끼리 하다가 나오려면 여기밖에 못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폐쇄적인 그런 그 동네라고 하시면 됩니다. 폐쇄적인. 그 폐쇄적인 동네 누가 좋아하나요? 연예인들 좋아하죠. 연예인들 많이 삽니다. 정치인들 좀 살고. 예. 그래서 여기는 요런 형태, 여기가 이제 그 입구의 외관의 모습을 찍어 놓은 거고 요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들만의 약간 세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가격은 뭐 사실 엄두나진 않습니다. 한 50억에서 뭐 100억, 뭐 200억 이런 것들. 얼마 전에 또 빌라 분양한 건 뭐 95억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동네 자체가 굉장히 고급진 동네이죠. 근데 이걸 구입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지역이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남 더힐이라고 있습니다. 한남 더힐은 얼마 전에 연예인이 사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누가 샀죠? 들어보셨나요? 소지섭. 소지섭이 얼마 주고 샀죠? 얼마요? 30m? 아니에요. 61억 주고 샀습니다. 61억 주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금액이 이제 뭐 40억대도 있고 조금 큰 평수 같은 건 60억, 80억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이 보게 되면은 뭐 사실 특별할 건 없어요. 예, 특별할 건 없고 내부도 뭐 좋긴 좋은데 뭐 그 금액으로 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호를 하느냐? 예,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 거주지로서 대단히 일단 쾌적한, 그러니까 입지는 용산이기 때문에 편의성은 좋죠. 강남 접근도 좋고 도심 가기도 좋고 여의도 가기도 좋고 그게 이제 용산의 아까 매력이라 그랬죠. 물리적 중심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 산을 끼고 있으면서 도로변에 많이 접해 있지 않습니다.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편의성을 즐기면서도 남들과 좀 약간 폐쇄적인 형태 그런 것들을 딱 갖춘 소위 부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형태로 잘 지었어요. 얘네가 지금 용적률이
용적률이 지금 120%입니다. 120%면 거의 80년대 저층 아파트 수준이에요. 2010년도에 지은 게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뭐 어마어마한 어떤 희소성을 갖고 지은 거죠. 600세대짜리인데 120%인데 두 배만 올려서 240% 지으면 1200세대 아파트 이상이 되는 거예요. 평수도 낮추게 되면 거의 2000세대급도 되겠죠.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적은 세대수로 임대 분양을 한 거죠. 근데 뭐 결코 손해가 아니었죠. 엄청나게 지금 비싸게 팔고 있으니까. 팔렸으니까.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나인원 한남이라고 외인주택 부지를 얼마 전에 시행사가 매입해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이제 완공이 되진 않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한 4년 임대 분양할 텐데 매매가가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할 걸로 보여집니다. 60억에서 70억. 도대체가 이 뭐 금액이 돈이 아니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얘가 바로 건너편 쪽이 얘가 위치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지금 더힐 아파트고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더힐 아파트고 이쪽이 이제 유엔빌리지 아파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건너편 쪽이 이제 한남뉴타운 부지가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한남 더힐이나 유엔빌리지의 모습들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쪽에 있고요. 요게 이제 한남대교입니다. 강남이죠. 강남, 반포, 담원동 이렇게 되고요. 이 한남뉴타운의 오른쪽은 더힐 유엔빌리지 방금 봤었던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고 아래쪽은 한강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한 80만 평 정도의 우리 가족공원 센트럴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남뉴타운의 위쪽은 이태원로 상업지와 그 건너편에는 고급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쟤는 방금 설명드린 애들보다 한 레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100억대, 200억대 이런 고급 주택들이 있는 높은 성벽 같은 주택들 있죠? 드라마에서 보는 거. 이건희 회장도 여기 집을 하나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남동을 이 비싼 금액에도 뭐 괜찮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갖고 있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외인주택 부지는 딱 여기예요. 60억에서 70억 정도 한다고 그랬죠? 뭐 더 높아질 수 있고. 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부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데는 사실은 다 고가의 주택이고 평수가 크잖아요. 근데 얘는 작은 주택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인프라는 똑같이 누릴 수 있으면서 작은 주택이 그동안 없었다고요. 동네가. 근데 얘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단한 희소성을 갖춘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상황이 처한 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입지는 참 무섭도록 좋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점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 이게 한남뉴타운의 조감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쪽으로는 이제 그 아파트도 지어지고 뒤쪽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뭐 테라스 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좀 지형이 언덕 지형이거든요. 이제 그걸 활용해서 만드는 다양한 주거 형태로 만드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조감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아쉬운 거는 이게 사업성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사업성이 좋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건립된 세대 수에 비해서 조합원이 현재 많다는 얘기고요. 쪼개기가 심해서. 그 뜻은 일반 분양이 별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분담금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유 있는 자금을 갖고 계신 분만 도전해 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용산에 있는 후암동 쪽도 이게 두 군데가 있어요. 왼쪽에 그 대로변에 붙은 후암동이 있고, 오른쪽에 그냥 동후암동 쪽 라인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로변 쪽하고 있는 곳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따 지도로 설명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해 안 되시는 위치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지도상으로 보면, 자, 여기가 용산이잖아요. 자, 여기가 용산인데, 용산에서 가장 부촌, 지금 전통의 부촌은 어디냐면 이제 동부이천동 쪽이죠. 동부이천동 쪽. 우리 처음에 봤었던 첼리투스 아파트가 요겁니다. 첼리투스 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민족공원이 생기는 거고, 오른편이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의 모습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한남대교 건너서 우측편, 아까 좀 보여드렸었던 유엔빌리지 일대가 이쪽이 되는 거고, 자, 보시면, 그리고 바로 앞쪽이 이제 한남 더힐 아파트가 됩니다. 나인원 한남, 요게 이제 공사 중인 게 올해 예정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태원 고급 주택가죠. 그래서 요 일대의 입지가 대단히 좋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후암동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서울역 부근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쪽에 가운데 후암로를 기준으로 해갖고 왼쪽에 있는 곳이 이제 개발지고요. 오른쪽은 개발이 되는 곳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후암동 개발이라는 것을 어디서 듣긴 들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여기를 이제 막 사게 되는데, 왼쪽은 개발이 되는 곳이고요. 당연히 비싸겠죠. 그죠? 여기는 개발에 대한 계획이 현재 없어요. 얘보다는 싸겠죠. 근데 여기도 후암동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이 후암동이 개발된다 그랬는데 내 지인은 여기다가 한 5억 주고 샀거든. 근데 갑자기 3억짜리가 나왔다고 하는 거야. 얼른 가서 사면 큰일 나죠.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걔는 당연히 계획지에서 빠진 곳이겠죠. 뭐 계획지에서 빠졌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오르냐 뭐 이거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발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개발이 될 거라고 해서 뭐 현지에서는 파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개발 가능성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남산이에요. 남산 주변으로는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층고를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7층 이상을 못 지어요. 7층 이상을. 7층 이상을 못 짓게 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뭐 저층으로 지어서 뭐 테라스 하우스로 이쁘게 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되지가 않죠. 여기 있는 엄청나게 많은 소위 조합원들을 쫓아내고, 여기에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있는데 7층짜리로 지어봤자 500세대 눌까 말까거든요. 이거 사업하겠습니까? 쫓겨나면서? 동의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표현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이 안 돼요. 근데 가격이 희한하게 올라가. 용산의 특징이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용산은요,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서계동, 청파동, 뭐 원효로 등등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미래일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누구도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결과로는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개발을 뭐 예를 들어 재개발 같은 거 지정해가지고 무산된 것도 뭐 엄청나게 많고, 지연된 것도 뭐 수두룩하고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1, 2, 3차 뉴타운이 2014년도에 다 2016년도까지 다 완공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반도 안 됐고, 지금 하는 것도 엄청나게 밀리고 있죠.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5년, 6년에 지정된 것들도 10년 지나서 해제되거나 안 된 것들이 수두룩한 마당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정이 돼서 또 개발을 하러 간다? 엄청 어려운 거죠. 그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투자 방법일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도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대다수가 모릅니다. 용산 무조건 좋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희한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언젠가는 대중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성, 리스크를 안고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여기도 잘 올라. 왜냐? 개발되는 줄 알거든. 왜 사셨어요? 개발된다 그러던데요? 개발이 안 되거든요. 헛된 희망만 갖고 5년, 7년 뒤에 팔게 되죠. 중간에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왜? 잘못된 정보로 기인해서. 그러나 그게 폭탄 돌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저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이제 나중에. 그게 대중화되면 어떻게 돼, 그 정보값이. 그럼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빌라가 특별한 게 없어요. 동네가 뭐 아주 뭐 깔끔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 그냥 대지 땅에다가 건축물 같은 거 하고 적정한 수익률 붙이게 되면은 한번 3억이면 팔려야 될 게 뭐 4억 5천, 5억까지 팔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적정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겠죠. 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를 잘 하진 않아요. 이거를 이제 권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걸 권하지 않아요. 개발이 되면 정말 좋고,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안전한 부동산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개발이 꼭 돼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요가 많아져서 전셋값이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개발지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동네가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죠? 깨끗한 데 개발이 되는 건 더 사기인 거고, 지저분하니까 개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발이 안 되고 동네가 지저분한데 내 물건을 갖고 있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제업무지구 보여드렸죠? 국제업무지구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코리일 부지, 엄청나게 큰 부지가 있는 곳. 여기가 이제 개발될 예정에 있는 곳이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이제 서부 이천동 쪽인데 여기도 지금 원래는 통합적으로 개발하려다가 여기만 개발하는 걸로 바뀌어서 요 일대는 오히려 여기가 개발이 됐을 때 가장 수혜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도 지분당 거의 1억 넘는 것들도 많습니다. 작은 지분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얘의 리스크는 뭐냐면 얘가 개발되면 확정적으로 거의 뭐 엄청난 혜택을 받을 텐데 얘가 과연 언제 될까? 요 부분. 그래서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해볼만 해요. 그래서 매덕 안 안고 들어가게 되면은 기다려볼만 하잖아요. 근데 막 5억, 6억씩 묻어놓고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지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투자 대상으로서 적합한 지역인 건 맞다. 다만 무작정 용산이라고 막 들어가시면 안 되고 매물을 잘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7시 45분인데요.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